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핵심 이론 보고 있습니다. 자, 8번째 테마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부분입니다. 자, 8번째 테마를 보고 나서 이제 9번째 테마까지 하면 정비법이 완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테마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배우시면서 이 관련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절차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조합원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받을 건지를 확정하고 추가 분담금을 확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분양계획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을 할 건지. 근데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받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분양 신청을 접수를 받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분양 같은 거를 확정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분양 신청 절차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요거 이후에 토지 같은 걸 분할해서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들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의 토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 같은 거 했을 때는 임대주택 같은 걸 줘야 되고 임대주택을 누가 인수를 해가는지 인수 가격 이런 것들을 보실 거고요. 자,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거 반값 아파트인데 약간 조금 종류가 좀 다르죠. 지분형 주택은 만약에 토지주택공사 같은 그 사업 시행자하고 분양받는 사람들하고 아파트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건물 부분만 분양가를 내고 토지 부분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임차료 같은 경우를 지급을 해서 유지하는 형태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수익을 중지하고 철거해서 자,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조합원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비사업의 기본 순서에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배우고 나서 120일 안에 분양통지, 일간지문의 분양공고, 분양신청 배우고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철거해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고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로 넘어가는 이 순서에 대해서 쭉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 분양 신청 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앞에 배운 순서랑 같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 우리 전달이 좀 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 먼저 자,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120일 안에 사업 시행자가 조합원들한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후 120일 안에 법정된 이 파란색 내용들을 개별 통지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적어서 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정된 내용을 120일 안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분양신청 기간, 장소,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조치 뭐 이런 것들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제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간지문에 공고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일단은 120일 안에 자, 법정된 내용을 통지하고 공고까지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개별 통지하는 사항 중에서 1번하고 2번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입니다.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실 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전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 가격이 높게 나올수록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이 덜 나옵니다. 덜. 자, 그래서 이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고실 기준 가격은 감정 가격이니까 높을수록 조합원들한테 유리하죠. 그럼 이 기준 가격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통지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하고 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그 새 아파트하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하고 차액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이 추가 분담금도 금전적인 문제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말고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 자, 다음 중 일간신문에 여기 보시면 공고하는 사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럼 답이 종전 토지 건물의 기준 가격하고 추가 부담금 추산액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거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 안에 이거는 개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 추가적으로 분양 신청 기간.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양 신청서도 이제 이렇게 법정된 내용으로 통지하는 사항인데 자,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34회 기출 문제가 뭐냐 하면 요 1, 2번 같은 경우를 좀 먼저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이 분홍색용으로 법정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 중에서 요 기억번부터 이응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옷번을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기억번부터 비읍번하고 이응번은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면서 동시에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통지까지 여기 공고사항 중에 기억 내지 비읍 및 이응번이니까 시옷번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내용,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분양신청 기간, 분양대상 대지 건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 안 했을 때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자,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동시에 여기 보시면 통지까지 해야 되는 사항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옷번은 아닙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34회처럼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면서 동시에 자, 개별 통지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 공고사항이면서 동시에 개별 통지까지 해야 되는 것은 기억 내지 비읍하고 이응번입니다. 시옷번 같은 경우가 답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토지동 소유자와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은 일간신문에 공고만 하면 된다. 개별 통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예상을 해볼 때 이렇게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120일 조합이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사항들이 아닌 것 해가지고 기억, 니은 이런 걸 지문으로 내다가 자, 요거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기준 가역하고 자, 추가 분담금 추산액은 요거는 공고사항이 아니라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시험 문제. 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면서 동시에 개별 통지까지 해야 되는 거, 중복되어 있는 거. 자, 그게 아닌 걸 찾으라 그러면 여기 답이 시옷번이 되는 겁니다. 시옷번. 자, 토지동 소유자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은 자, 일간신문에 공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30회 때하고 34회 때 이렇게 두 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 분양 신청. 자, 우리 분양 통지를 하고 나서 분양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자, 2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도 있고요. 조합원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자, 분양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분양 신청을 하려면.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잠깐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잠깐 넘어와 보시면 자,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자, 여기까지 4월 1일 날이 자, 사업시행과 고시가 되고 나서 자, 12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4월 1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120일이 뭐였습니까? 자,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하는 날이죠. 그럼 여기 분양 통지가 있는 날 여기서부터 사업시행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한다. 그러면 120일째 되는 날이 4월 1일로 가정을 하면 자, 분양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의미가 없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이 이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양신청 기간을 짧게 주면 30일, 길게 주면 60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분양신청 기간은 분양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자, 짧게 주면 30일을 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되는 거고 자, 분양 신청 기간을 최대로 길게 주면 60일이죠. 60일.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죠. 자, 물론 20일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끝나는 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분양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45일을 주면 자, 분양 신청 기간이 5월 15일 정도까지가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양 통지가 있은 날을 4월 1일로 가정을 해서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 사이에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이 정해지는 겁니다. 시작되는 날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분양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30일을 줄 수도 있고 40일을 줄 수도 있고 50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60일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20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분양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신청 끝나는 기간을 정하는 거죠. 시작하는 날은 분양 통지가 있은 날이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짧게 주면 30일 줄 수도 있고 길게 주면 60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분양신청 기간이 만약에 60일이 딱 정해지면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안에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고 자, 분양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는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다른 일반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다른 일반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자, 정비사업을 해서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파트는 여기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안에 일반 분양으로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년 지나면 또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 대상자가 된 자, 또 그 세대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다른 일반 아파트, 우리 재개발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투기과열 지을 때는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까 이 투기과열 지구 내 다른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년 정도 기간 안에.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들어가는데, 자,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손실보상에 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가 안 되면 여기 이제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강제 수용,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자,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분양을 안 받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리을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럼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대상자에서 종료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안 받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들어가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에 관한 이 손실보상을 해서 현금청산입니다. 이게 조합이 이렇게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손실보상 협의를 먼저 시작합니다. 며칠 안에 90일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90일이 되는 날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을 재가지고 재개발은 강제 수용 재결 신청. 자, 이 강제 수용 절차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수용 재결이.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이었기 때문에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정도 또 기간을 잡아서 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금 청산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자,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현금 청산이 2번 나온다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우리가 2차 현금 청산입니다. 여기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대상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자, 재개발 사업은 강제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시면요, 이겁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이 그림을 다시 와보시면요.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약에 여기 통지한 날짜부터 60일이 나왔다. 요 60일이라는 요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받아봤더니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들어가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가를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를 먼저 해보고 그래서 포인트가 60일과 90일 중에 90일이 먼저 나오네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보고 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60일 정도 이내 기간을 잡아서 재개발은 수용 재결 신청, 강제 수용 절차,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 쪽으로 가가지고 현금 청산에서 이 협의가 안 됐으니까 강제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제로 돈 주고 빼앗는 절차입니다. 자, 매도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조합이 이겨야 되겠죠. 재개발은 소송 같은 거 없이 수용 재결이라는 걸 해서 여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재결 금액이 나오면 바로 이제 강제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이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제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보신 게 지금 여기서 매도 청구 2가 요 얘기고 우리 앞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나오면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은 매도 청구라는 절차가 또 있었죠. 그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하는 사람들. 조합 설립 인가 빈가 인가 반대해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강제 수용 절차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해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 청구라는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겁니다. 현금 청산이 이게 2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분양 신청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딱 적어서 원하는 분양 평수를 확정하고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분양 기준 같은 걸 배우실 겁니다. 자, 우리 분양 기준은 한 사람이 뭐 아파트를 5개 가지고 있다. 재건축 같은 거 하는데 그러면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보실 겁니다. 지방 같은 데서는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작성자가 사업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을 아까 우리 배웠죠. 아까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항상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려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몇 평대 아파트를 신청합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 내용이니까. 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가를 받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먼저 수립한 다음에 분양 신청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사업을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자, 분양 신청을 먼저 받아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분양 신청 그 평수도 나오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하는 분양 평수를 정해주는 거죠.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 중지,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 신고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은근히 또 시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 계산착오나 오기 같은 누락 같은 단순한 착오를 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착오를 정정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을 때만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거. 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착오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면 자, 계산착오나 오기에 대한 잘못 기록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정할 때는 그냥 신고하고 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착오기 때문에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자, 선행 절차가 있어서 그 뒤에 자동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은 자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재건축을 해서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이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행 절차가 변경되거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변경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의무에 변경이 있다. 만약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팔면 소유권이 변경되죠. 자, 이렇게 권리 같은 것들이 변경돼가지고, 자,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변경이다. 분양 설계가 수반되면 안 됩니다. 자, 권리 의무의 변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로, 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 신고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 뭐 1번이라든가 2번 같은 걸 쭉 내다가 4번 같은 거 자, 권리 의무의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자, 권리 의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관리처분 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자, 권리 의무가 변경돼 가지고 이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변경은 신고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을 포기해서 이 토지동 소유자한테 아파트, 분양 아파트 받는 걸 포기하면 이 사람이 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렇게 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대신 주는 이런 형태의 변경도 자, 이것도 법에 따라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소의 변경.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인가를 안 받고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1번과 4번 내용의 분홍색 표현을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복잡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분양자 들어가는 말하고 추가 분양금, 그 다음에 권리 이런 말 들어가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양 설계가 분양청 기간 만료일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원하는 분양 평수를 적어댔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자하고 원하는 평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분양 설계를 해서 자,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몇 평대 아파트를 받을 건지 그거를 확정하는 게 분양 설계입니다. 자, 분양자 들어가는 말들은 다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설계,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해서 몇 평대 아파트를 받을 건지,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자, 분양 대상자가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자,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의 요 기준 가격 같은 거.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여기 분양 대상자가 분양받을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 같은 거, 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그래서 분양자 들어가는 말하고 이렇게 가격자 들어가는 말이 나오면 관리처분 계획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의 추산액, 금전적인 문제, 전체 정비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규모, 이런 것들도 돈 문제, 금전적인 문제,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거라든가
분양자들만 말이 나오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류지 등의 명세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보류지 같은 것들은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빼지 않고 일반 분양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빼서 아파트를 뭐 한 10개나 20개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보류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보류지 등의 명세, 그 다음에 자,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소유권 외의 권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명세를 적습니다. 또 세입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입자별로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한 권리 명세, 이렇게 권리자들. 그래서 보시면 분양자 들어가는 단어, 가격 관련된 단어들, 그 다음에 권리 같은 것들이 나가면 이게 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자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가격,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보시면 소유권 외, 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세입자의 권리 명세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철거 예정 시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평가.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자, 재개발을 할 때는 이 재산 평가할 때 시장문수 등이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을 우리 이제 보통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자, 이 재개발 사업과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자, 재개발 사업과 개선 사업 할 때는 시장문수 등 관청이 선정 계약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돼서 종전 토지의 가격하고 분양받을 대지 건물의 추산액 같은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은 시장무주 등이 선정을 하고 나머지 1명 이상 등은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좀 옛날 문제긴 한데, 자,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하는데 시장문수 등이 뭐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여기 조합이 1명 이상을 선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재개발할 때는 시장문수 등이 2명 이상을 모두 선정을 해야 되고, 재건축할 때는 1명 이상은 시장문수기 선정을 하고 조합 총회 의결로 다른 1명 이상을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거 내용이 서로 다르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2명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분양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 같은 가격 같은 것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전문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이제 선정을 할 때 그 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별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 같은 걸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자, 특광도지사가 시군구청장한테 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택 현저히 부족하게 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군구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자, 여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한 날짜로부터 1년이 넘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특광도지사가 시군구청장한테 이거 인가를 내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시기를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1년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인가 신청한 날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지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1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일반 기준이 있는데, 자, 우리 요거는 우리 옛날에 환지 기준하고 유사한 조항들이 조금 나오네요. 자, 일단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해야 된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감, 환권이란 말 씁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제 환지란 말을 안 쓰고, 이 대상이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환권이란 말 쓰는데,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면적을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적정 규모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금 청산, 자,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이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그 다음에 새로 개정돼가지고 1월 30일부터 집합건축물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되면 그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나 집합건축물의 구분 소유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쪼개기 한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한 필지 토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지, 뭐 두 필지나 세 필지를 분할해서
별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단독주택 같은 하나 등기짜리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체왕권이라 해서 재해나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서 지금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 같은 형태로 분양할 수도 있다. 자, 이제 5번부터 잘 보십시오. 분양설계 기준일. 자, 이거 뭐냐면, 이 분양설계가 뭐였습니까? 분양신청을 다 마감되고,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분양신청한 사람들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대가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분양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조합은 누구누구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확정한다. 이게 분양설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분양설계한다고 하시면 틀립니다. 이 분양설계는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이 분양설계의 기준일을 잡고 그 날짜로 분양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날짜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가 되면 분양신청자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설계 기준일이 언제 날짜 기준으로 이 분양설계가 들어가는 거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신청자 명단이 나왔을 때 관리처분계획 안에 분양설계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주택 공급받는 게 원칙이죠. 만약에 한 세대주가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만 받고 나머지 주택은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보통 한 세대주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받는 게 맞고 기본이죠. 근데 한 세대주가 하나 이상 주택, 만약에 한 세대주가 주택을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만 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되는 겁니다.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 같은 경우를 공유했을 때도 이 공유자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주택만 공급을 해서 이 공급 받은 다음에도 또 공유 상태로 가질 게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건데, 자, 문제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5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자, 예외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 3번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3주택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과밀업적 권역 안에 재건축일 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지금 상황이 한 세대주가 주택을 5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이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3주택까지 받는다. 다만 이 과밀업적 권역 안에 이 재건축 사업하는 장소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적으로 묶였을 때는 3주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외한다. 하나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을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과밀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자,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재건축일 때는 그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면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네요. 자,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적이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거에서 제외되시는 거고. 자, 문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재건축 조합원 한 세대주 1인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5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주는 건데 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과밀업적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빨간색으로 표해진 부분이 이게 과밀업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업적권역인데 나머지가 과밀업적권역이 아닌 그런 지역들이 있죠. 경기도 지역 중에서 이렇게 먼 지역들. 중요한 거는 이 과밀업적권역이라는 데가 있고 이 과밀업적권역이 아닌 나머지 경기도하고 이 지방 쪽은 다 과밀업적권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원 한 사람이 5개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으로 분양을 받을 때, 자,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지방하고,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요 나머지, 이런 지역도 과밀업적 권역 아닐 때는 5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밀업적 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3개밖에 못 받습니다. 아까 우리 근데,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또 하나밖에 못 받는 것이죠.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한 세대주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5개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 같은 걸 참여했을 때는 하나만 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인데, 근데 보십시오. 여기 뒤에. 자, 3주택까지 공급받는 경우가 있다. 어딘가 봤더니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 3주택까지 받는다. 다만 해당되는 장소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적 묶여있을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는 한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3개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서울의 강남 같은 이런 데서는 과밀업적 권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1개밖에 못 받는 상황도 생기네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경우도 있죠.
과밀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다. 이때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이라면 제외하고 5개를 다 받는 경우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받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밀업적 권역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주택공사 같은 행정청이나 공기업한테 줄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셔가지고 중요한 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일 때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5개를 다 받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3개만 받는 경우도 있죠. 단 투기과열구나 조정대상적이 묶여있을 때는 3개나 5개 받는 항목에서 제외돼가지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셔서 5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할 때 3개만 받는 경우도 있네요. 거기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으로 묶여있을 때는 다시 이게 1개만 받는 거죠. 원칙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장 이 분양 신청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양 신청의 기준에서. 자, 그 다음 요번에는 하나의 주택을 2개로 쪼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주택을 막 5개 갖고 있을 때 5개를 다 받는 경우, 뭐 3개만 받는 경우, 하나만 받는 경우를 나누는데, 지금은 종전 토지나 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가격이 금액이 크거나 종전주택의 면적이 크면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쪼개가지고 만약에 종전주택이 뭐 100평짜리 아파트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나왔는데 그 감정가액이 막 20억이다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종전주택의 면적이 크면 이 가격이나 이 면적 범위 안에서 2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자, 이때 하나 주택을 받고 나서 나머지 하나 더 받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자, 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18평,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받을 때는 24평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2개까지 이렇게 받을 때 하나 주택을 기본적으로 받고 나서 하나 더 받는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하나 더 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실로부터 3년간 이 전매, 매매나 증여 등 여러 가지 이런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상속해주는 경우는 제외로, 상속받아서 이렇게 부모님이 갖고 있다 아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돌아가시면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된다. 하나 받는 것은 그거는 사이즈 관계가 없고 하나 더 받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개의 주택으로 쪼개받는 경우가 있죠. 종전 토지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격이 금액이 높거나 종전주택의 면적이 넓으면 2개의 주택으로 쪼개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 더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 사이즈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또 하나 이런 조항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분양을 할 때, 자, 관리처분계획 방법에서 재개발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분양을 해준다. 근데 우리 토지등 소유자한테 분양을 할 때, 우리 예전에 재개발의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로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는 건데, 이 지상권자는 분양받을 때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앞에서 자, 재개발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을 할 때 지상권자는 빼는 겁니다. 용익물권자는 빼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한테 분양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 분양 자격을 이런 식으로 준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재개발할 때는. 재건축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에서, 자, 관리처분계획에 만드는 기준은 이 법이 정하는 법정 기준을 따르되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하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르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의 규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도 이 법의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정하면 그에 따르는 형식으로 해서 이 법정된 기준을 피해가지고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 자, 이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동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면 그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할 때. 자, 재개발할 때는 지상권자한테 분양 안 해주고요. 재건축을 할 때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조합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거 한번 첫 문제 나왔던 지문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인가신청이 들어가면, 자, 시장문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신청 전에, 자, 30일 이상 조합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관리처분계 인가신청이 들어가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자, 뒤에서 배울 건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요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시장무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신청 전에 이해관계인 조합원들한테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서 처리한 다음에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을 내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 통보가 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요청이 들어갔을 때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나왔네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시장무수 등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부동산원에다가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제 검증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 이상 늘어났을 때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는데 추가 분담금 총액으로 몇 분의 20 이상 늘어났을 때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나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게 들어와요.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시장무수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런 공공기관한테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증 비용은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비 전체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추가 분담금 총액으로 100분의 20 이상,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시험문제에서 추가 분담금 총액으로 100분의 10 이상이 늘어나면 검증 요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100분의 10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5분의 1 이상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후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 요청, 여기 12문제에서 시험문제 한번 나왔던 거네요. 이렇게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타당성 검증 요청을 시장무수 등이 공공기관 등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산정 기준일은, 여기 지금 밑에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의 등기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 여러 등기를 만들어서,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만 가져도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자꾸 조합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뭐 집합권 충분이 아닌 것을 집합권 충분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다가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각각 분리하는 경우,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쪼개기 현상입니다. 지분 쪼개기인데 이런 거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쪼개기 했을 때는 이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 이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전에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가 있다. 그래서 기준 날짜가 만약에 4월 1일입니다. 그럼 그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4월 1일이 기준일인데 뭐 4월 5일이든 4월 10일이든 이렇게 토지를 분할을 해서 한 필지 토지가 뭐 3개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분할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기준일이 4월 1일이면 기준일 다음 날 4월 2일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설정한다.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이런 쪼개기 같은 걸 했을 때는 그걸 쪼개기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준 날짜 다음 날을 기준 잡아서 그 날짜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쪼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짜리 등기를 여러 개의 등기로 쪼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하고 공급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새로 이제 건설된 아파트 같은 것들이죠.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뭐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또 공급도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건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공급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조건.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택법 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무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분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 주택법 54조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고, 다만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주택법 54조를 준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입주자 모집 조건이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자, 주택법 54조에 관한 절차, 청약통장 같은 거 이런 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장무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이 54조를 정해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합원 분양 절차, 이건 조합원 외이자한테 분양하는 절차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분이 있을 때는 정관 등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로 정해서 조합이 아파트를 따로 가지고 있거나 조합원 아니면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하는 형태로 자녀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분의 처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보류지로 정해서 조합이 별도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원하면 추가로 분양을 하거나 조합원 외이자한테 아예 일반 분양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자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의 인수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우리 재개발할 때 우리 임대아파트를 짓는 의무규정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과거에 재개발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전체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100분의 80 이하,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줘야 되기 때문에 8대 2라고 한번 우리 배웠던 거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배우는 게. 재개발할 때는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수에서 100분의 20 이하 정도는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1000개를 재개발 사업으로 지으면 그중에 임대주택의 비율이 적어도 200세대 이하로 정하기 때문에 200세대까지 줘야 된다고 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재건축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은 100분의 60 이하, 그러니까 재개발은 80% 이하인데 100분의 80 이하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수의 100분의 60 이하인 60% 이하까지,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비율이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를 지어서 누가 이거를 가져가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용적률의 완화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용적률의 완화를 해서 자, 완화된 주택은 뭐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줘가지고 이걸 인수해가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했을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걸 인수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인수자.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자, 우선 인수자가 있네요. 여기서도. 자, 임대주택을 자, 조합이 요청을 하면 그러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거 인수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를 해가야 됩니다. 자, 인수자의 요청. 자, 지금 보시면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예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 지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인수자가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1차적으로 우선 인수를 해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가 어려우면 2차 인수자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을 2차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인수 가격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부속 토지 가격을 뭐 기부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 사업을 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인수자가 가져갈 때 그 인수해가는 가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물값은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건축비라는 일종의 공사 원가 요거에다가 부속토지 가격을 줘야 됩니다. 이 부속토지 가격이 2개 이상 감정평가한 금액에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들어가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감정평가사, B라는 감정평가 법인 이렇게 둘이 들어가가지고 요 감정평가업자가 2명 이상이 들어가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자, 부속토지 가격은 뭐 기부하는 것으로 본다.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2분의 1 정도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이렇게 건축비,
자, 건물 지을 때 원가 개념의 건축비에다가 부속 토지 가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부속 토지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들어가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가산한 항목은 별도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가격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조항은 조합원에게 공급을 하고 또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을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조합원 공급과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신 거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지분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반값 아파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분형 주택은 일단 중요한 게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와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2억 5천은 분양 대상자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지분은 나머지에 대한 그거는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자,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지분형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한 절반 정도 소유권을 갖고 분양 대상자가 절반 정도 가격을 내서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을 하고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 10년짜리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분형 주택. 자, 이번에는 지분형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정비구역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가 이하인 경우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지만 지분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겠죠. 되게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법정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 이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90제곱미터 미만은 분양 자격이 없이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가진 사람, 또 주택을 40제곱미터 미만 정도의 사이즈로 가진 사람. 그래서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주택만 가진 사람인데 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분양받으면 되는데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가진 사람들 또는 2번 지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세입자 90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 재개발로 인수한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게 있었죠. 그거를 인수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된다.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원래는 임대아파트로 써야 되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세입자나 1번 토지 소유자, 2번 주택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형태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아까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값만 내고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이 토지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임차료 같은 경우를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자세한 것은 주택법에 나옵니다. 주택법 가서 이걸 따로 배우시고 정비법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여기 정비구역의 세입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 토지만 가진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요청을 해서 아까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분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수익의 중지와 철거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사용수익의 중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지상권자 같은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 돼서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다만 사업시행자한테 동의를 얻거나 손실보상, 여기 종전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제 종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 그러니까 이제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자 등은 종전 토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나 종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같은 권리자 등은 사용 수익을 금지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한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손실 보상받을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고시 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권리자 등이. 자, 그 다음에 철거 시기 금방 봤듯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홍색이. 다만 폐해 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우려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관리처분계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사전에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빈집이 생겨가지고 미리 철거하려고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그 빈집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문수 등의 허가를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철거하려고 그러면 그 건물주 동의하고 시장문수 등 관청의 허가를 둘 다 받아야지만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홍색이 폐공가가 밀집돼서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범죄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이거를 철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건물 소유자 동의하고 시장문수 등의 허가를 둘 다 받아야 되고 철거가 되더라도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실제 건물이 현장에 없더라도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철거 시기의 이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일출 전 일부러 깜깜한 밤에 또는 호우나 대설 같은 거, 폭풍, 지진 같은 현상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철거나 점유자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 보증, 조합이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했다. 만약에 조합이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다른 일반 민간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정했을 때는 시공자는 시공의 보증 같은 걸 위해서 법정된 기관 이런 데서 시공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조합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공자가 조합에게 시공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인가 공사 마무리 절차인데 시장문수 등을 관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문수 등은 준공검사라는 걸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 시행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 후 공사 완료 고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문수는 본인이 인가권자니까 제외하고 시장문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공사가 다 끝나면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시장문수 등이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준공인가를 내주고 공사완료 고시. 시장문수 등이 본인이 시행자일 때는 이 준공인가 같은 거 없이 그냥 공사완료 고시로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토지주택공사 등도 원래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토지주택공사 등도 이렇게 준공인가를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주택공사 등은 특이하게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하면 이 정익법상 또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허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 확인되면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미리 사용하라고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공인가 전이라도 시장문수 등이 이렇게 미리 사용하는데 이 문제가 없는 그런 기준 같은 거에 적합하면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자 조합한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허가 같은 걸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날짜입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관련 내용들을 통지하고 여기 새로 지어진 아파트 대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이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는 날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세법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할 때도 그 과세 표준일이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관련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다. 자, 지상권 등의 권리 이전도 당연한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전 토지 건물에 있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인처권, 가등기 담보권 같은 여기 담보물권 같은 건 담보권이라든가 용익권들도 자, 이전받은 대지 건물 쪽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때문에 등기 신청.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대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고 신청을 해서 일종의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조합원 같은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지금 등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의 규정입니다. 민법 187조처럼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면 지체 없이 등기를 대지나 건물, 새로 완공된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촉탁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보존 등기, 촉탁 신청하는 이런 보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금지 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비구역이 이제 해제되는 시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정비구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은, 자, 요 준공인가 고실, 자, 요거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짜랑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자, 조합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라는 법인의 해산 절차는 별도로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도 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면서 조합 설립인가도 취소가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비구역만 해제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에. 자, 이 청산. 이 청산이라는 게 추가 부담금을 징수할 것 징수하고 만약에 조합이 줄 돈이 있으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등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계산해서 징수 지급해야 돼. 청산이라는 게 이게 추가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은 분할 징수나 분할 지급할 수 있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달로부터 5년간 행사해야 된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청산금의 그 징수 같은 걸 할 때 조합원들이 안 내면 시장문수 등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산금에 대해서 이걸 청산금을 이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지급할 때 어떤 이제 그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저당권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통해서 이 청산금에 대한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의 해산, 아까 정비구역 해제랑 다른 겁니다. 자,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1년 이내, 여기 1년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자, 이게 왜냐하면 이 조합장이 과거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조합장이 조합장의 월급을 타기 위해서 조합을 계속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이 확정됐으니까 조합이 해산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장이 월급이 막 500만 원씩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타먹으려고 조합을 계속 끌고 가고 막 3년 4년씩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만약에 조합장이 1년에 총회 소집을 안 하면 그러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요구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조합 해산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요구로 총회가 소집이 되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조합장이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총회 소집을 안 하고 시간을 끊습니다. 1년 지나도 총회 소집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그래서 이 해산 총회 같은 것들을 소집할 수 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산을 의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시장문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나 이유에 따라서 해산 의견을 안 하는 경우에는 자, 조합 설립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없다면 시장문수 등은 법인의 이런 청산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새로 개정돼서 들어간 것 청산인은 신의성실하게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길었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다 보셔야 되는 내용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양통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받을 때 몇 개 분양받을 건지, 권리산정 기준일, 재개발 임대주택의 처리, 인수자가 있었죠. 지분형주택이나 토지임대 분양주택 같은 반값 아파트, 사용수익의 중지, 철거, 소유권 이전 고시 이런 것들 요 뒷부분에 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립법. 자, 중립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9강으로 이 보칙 부분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